방해하지 말고 거기서 비켜! 금발의 아이슬란드 여성이 한국인 남자를 향해 차갑게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구조 장비를 정리하며 짜증스럽게 고개를 흔들었죠. 하지만 불과 4시간 후 그녀는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그 남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 모두 죽었을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을 때 주변 구조대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한국인 남자에게 쏠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이슬란드에서 일어난 기적적인 구조 현장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사흘 전 오후 2시 김진성은 케플라비크 공항에 내렸습니다. 31살의 그는 검은 패딩과 등산용 배낭을 맨 평범한 여행객처럼 보였죠. 공항 직원에게 파이무베르 뒤알스는 어떻게 가나요? 라고 어설픈 영어로 물어보는 모습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아시아 관광객이었습니다. 렌터카를 빌린 후 그는 조심스럽게 핸드폰 지도를 확인하며 화산지대로 향했는데 운전하는 모습마저 어딘지 서툴러 보였습니다. 진성이 숙소에 체크인할 때 리셉션 직원은 그에게 날씨 경보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내일부터 강풍주의보가 발령될 예정이에요. 화산 트레킹은 피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하지만 진성은 고개만 끄덕였을 뿐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이번 여행의 진짜 목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7시 진성은 파이무베르 뒤알스 화산 트레일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었죠. 기상청에서는 풍속 25m, 시야 거리 50m 이하라는 경보를 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외국인 관광객들은 여전히 트레킹을 강행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진성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며 핸드폰으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그때 독일 억양의 영어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그냥 가자, 안나. 날씨 좀 안 좋으면 어때? 우리 이거 보려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 24살 정도로 보이는 금발 여성이 친구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선 26살쯤의 갈색 머리 여성은 걱정스럽게 하늘을 올려다보며 망설이고 있었죠. 클라라, 하지만 바람이 너무 세잖아. 그리고 구름도. 하지만 클라라는 이미 배낭을 메고 트레일 입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 등산 경험 많잖아. 진성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은근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핸드폰 화면에는 일반인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기상, 데이터와 지형 분석 자료가 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나서서 조언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2시간이 흘렀을 때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주차장에 아이슬란드 구조대 아이스사르의 주황색 차량들이 연달아 도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조대원들이 급하게 장비를 점검하며 무전기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출발한 독일인 관광객 2명이 연락이 두절된 것이었죠. 이때 시그리드가 팀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26살의 그녀는 아이스사르에서 5년간 활동한 베테랑으로 특히 응급의학 분야의 전문가였습니다. 키가 크고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그녀는 전형적인 북유럽 미인이었지만 그 표정만큼은 차가우면서도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주차장에 서 있는 진성을 발견했고 곧바로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관광객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세요. 여기는 위험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령조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진성이 혹시 무슨 일이 하고 물어보려 하자 시그리드는 손을 저으며 말을 끊었죠. 지금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방해하지 말고 즉시 이곳을 떠나주세요. 진성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의 핸드폰에는 세이프 트래블 앱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앱을 통해 실종자들의 마지막 GPS 신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그리드의 차가운 시선과 단호한 태도 앞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알겠습니다라고 작게 대답하며 차 쪽으로 물러날 뿐이었죠. 그 순간 아이스사르 팀장인 48살의 요한이 시그리드에게 다가왔습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인 그는 실종자들의 상황을 브리핑하기 시작했습니다. 2명의 독일 여성, 24살과 26살이야. 마지막 연락은 2시간 전이었고 그때 위치는 트레일 입구에서 북서쪽으로 약 3km 지점이었어. 시그리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도를 펼쳤습니다. 바람 패턴상 그들이 북서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진성은 멀리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그가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바람의 방향이 오전 중에 바뀌었고 실종자들이 실제로는 남동쪽 협곡 지역으로 밀려났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끼어들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구조대가 출발 준비를 하는 동안 진성은 조용히 자신의 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떠나지 않고 차 안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시그리드가 마지막으로 주차장을 둘러보며 진성의 차를 힐끗 쳐다봤지만 그저 아직도 안 떠났네라고 중얼거릴 뿐이었죠. 그녀에게 진성은 그저 겁이 많아서 빨리 도망가지도 못하는 전형적인 아시아 관광객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조용한 한국인 남자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오늘 이 구조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시그리드와 아이스사르 팀이 북서쪽으로 향해 첫 번째 수색을 시작하는 순간 진성은 차 안에서 복잡한 표정으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스사르 구조팀이 북서쪽 트레일로 향한 지 30분이 지났을 때 진성은 여전히 주차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뭔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화면에는 일반인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기상 데이터가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오전 9시경 급격히 변했다는 것, 그리고 지형의 특성상 실종자들이 예상 경로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그는 이미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그리드의 차가운 시선과 방해하지 말라는 단호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진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는데 바람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고 먹구름은 더욱 낮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씨에서는 체온 유지가 생존의 핵심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실종자들의 상황은 더욱 위험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때 진성의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세이프 트래블 앱에서 보낸 긴급 업데이트였는데 실종자들의 마지막 GPS 신호가 포착된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진성은 그 좌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구조팀이 향한 북서쪽이 아니라 남동쪽 협곡 지역이었거든요. 더 정확히 말하면 파이무베르디알스의 가장 위험한 구간 중 하나인 용암 절벽 근처였습니다. 이건 완전히 반대 방향이잖아. 진성이 작게 중얼거렸을 때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가 분석한 바람 패턴과 지형 데이터가 정확했다면 구조팀은 지금 완전히 엉뚱한 곳을 뒤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실종자들의 생존 가능성은 떨어질 텐데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수색을 계속하면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치게 될 거였죠. 진성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구조대 베이스 캠프에는 몇 명의 지원 인력만 남아 있었고 주 구조팀은 모두 북서쪽으로 떠난 후였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베이스 캠프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는데 그곳에서 무전기를 통해 현장 상황을 중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알파팀 북서쪽 2km 지점 수색 완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시그리드의 목소리였는데 그녀의 말투에서는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이어서 요한 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계속 북서쪽으로 진행하세요. 바람 방향상 그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성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정보를 알려줘야 할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지켜봐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고 잘못된 수색 방향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베이스 캠프 담당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진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베이스 캠프에 있던 구조대원이 그를 돌아봤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진성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약간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관광객분이시죠? 지금 구조 작업 중이라 일반인은 접근 금지입니다. 아, 그게 아니라요. 진성이 서둘러 설명했습니다. 혹시 실종자들의 마지막 위치 정보를 받으셨나요? 제가 세이프 트래블 앱에서 확인한 건데 북서쪽이 아니라 남동쪽 좌표로 나와 있어서요. 구조대원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이프 트래블 앱을 사용하고 계시다고요? 일반 관광객이 그 앱을 어떻게... 하지만 곧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쨌든 현장 판단은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GPS 좌표가 명확하게 진성이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려 했을 때 구조대원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구조 작업에 방해가 됩니다. 이곳에서 물러나 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거부감이 담겨 있었고 진성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또 하나의 성가신 외국인 관광객이라는 편견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진성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았거든요. 그는 다시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일 수도 있어요. 바람 패턴이 오전에 바뀌었고 실종자들이 아시아 관광객분들이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구조대원이 진성의 말을 끊으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본인들이 뭔가 아는 것처럼 행동하시면서 실제로는 기본적인 산악상식도 없으시잖아요. 죄송하지만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진성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아시아 관광객이라는 표현에서 느껴지는 무시와 편견, 그리고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답답함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그는 화를 내는 대신 침착하게 자신의 핸드폰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형 분석 데이터와 기상 정보, 그리고 실종자들의 마지막 위치 좌표까지 모든 것이 남동쪽 협곡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다시 시그리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북서쪽 3km 지점까지 수색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봐야겠어요. 요한 팀장이 답했습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그들이 그 방향으로 갔을 거예요. 진성은 시간이 점점 흘러가는 것을 보며 초조해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벌써 3시간이 지났고 이런 극한 날씨에서는 매 시간이 생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가 알기로는 저체온증의 경우 체온이 섭씨 35도 이하로 떨어지면 의식을 잃기 시작하고
섭씨 30도 이하로 내려가면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제발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진성이 다시 한번 간청했을 때 베이스 캠프 담당자는 완전히 지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관광객분, 정말 마지막 경고입니다. 더 이상 방해하시면 경찰을 부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을 하고 있다고요. 진성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베이스 캠프에서 물러났는데 그의 뒷모습을 보며 구조대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이 너무 나서려고 해. 한 명이 작게 중얼거렸고 다른 이가 맞장구 쳤습니다. 특히 아시아 쪽 관광객들이 그런 경향이 심하지. 본인들이 뭘 안다고 생각하는 건지. 진성은 그들의 대화를 듣지 못했지만 그 시선들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여기서는 그냥 성가신 외국인 관광객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생명이 걸려 있었고 자신이 가진 정보가 그들을 구할 수 있는 열쇠일지도 모르거든요. 진성은 차로 돌아가 다시 한번 자신의 분석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바람의 방향, 지형의 특성, 실종자들의 마지막 GPS 좌표,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구조팀이 지금 찾고 있는 북서쪽은 완전히 잘못된 방향이었고 진짜 실종자들은 남동쪽 협곡 어딘가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죠. 그가 단지 아시아 관광객이라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1시간이 더 지났을 때 상황은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시그리드의 목소리에는 이제 명백한 초조함이 섞여 있었거든요. 북서쪽 5km까지 수색했지만 여전히 흔적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요한 팀장의 대답도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상하네. 바람 방향상 분명히 그쪽으로 갔을 텐데. 진성은 차 안에서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벌써 4시간이 지났는데 이런 혹한 속에서 4시간이면 저체온증으로 인한 의식 잃음이 시작되는 시점이었거든요. 더군다나 독일 관광객들은 아이슬란드의 극한 기후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가 보기에는 이미 골든타임의 마지노선에 다다른 상황이었죠. 그때 베이스 캠프에서 급하게 뛰어나온 구조대원 한 명이 무전기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팀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기상청에서 방금 연락 왔는데 1시간 후에 눈보라가 시작된다고 해요. 풍속이 지금보다 2배 이상 강해질 거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베이스 캠프 전체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눈보라가 시작되면 구조 작업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든요. 진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베이스 캠프로 달려갔는데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가 큰 소리로 외쳤을 때 구조대원들이 일제히 그를 돌아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실종자들이 북서쪽에 있지 않아요. 또 그 관광객이야. 한 구조대원이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지만 진성은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들어 올렸습니다. 보세요. 이건 세이프 트래블 앱의 실시간 데이터예요. 실종자들의 마지막 GPS 좌표가 남동쪽을 가리키고 있다고요. 베이스 캠프 담당자가 진성의 핸드폰을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그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런 정확한 좌표를... 하지만 곧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팀이 이미 바람 패턴을 분석해서 북서쪽으로 결정한 거라고요. 하지만 바람 패턴이 오전에 바뀌었어요.
진성이 더욱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오전 9시경에 남동풍으로 전환됐고 지형의 특성상 실종자들이 협곡 쪽으로 밀려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기상 데이터를 보시면 그가 핸드폰을 조작하자 복잡한 기상 차트와 바람 방향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이때 무전기에서 요한 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베이스 캠프, 여기 요한이다. 북서쪽 끝까지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없다. 완전히 다른 방향을 시도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정보는 없나? 베이스 캠프 담당자는 진성을 바라보더니 망설였습니다. 평소라면 외국인 관광객의 말을 절대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었거든요. 팀장님, 여기 한국인 관광객이 있는데 실종자들이 남동쪽에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뭘 알겠어? 무전기 너머로 시그리드의 짜증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외국인이 뭘 안다고. 진성은 그녀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저는 정말 확신해요. 지형 분석과 바람 패턴, 그리고 GPS 데이터까지 모든 게 남동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베이스 캠프 담당자가 진성의 핸드폰 화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깐, 이건 일반적인 날씨 앱이 아니잖아요. 이 복잡한 데이터들은 대체 어디서? 진성의 핸드폰에는 전문적인 지질 분석 소프트웨어와 기상 모델링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일반 관광객이 사용할 만한 앱들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건. 진성이 당황하며 핸드폰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그의 주변으로 몰려들어 궁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당신 정체가 뭐예요? 베이스 캠프 담당자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반 관광객이 이런 전문 소프트웨어를 쓸 리가 없는데 무전기에서 요한 팀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시간이 없다. 눈보라가 시작되기 전에 뭐든 시도해야 해. 그 관광객이 뭐라고 하는지 자세히 들어봐. 시그리드가 반대했습니다. 팀장님,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수색 방향을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확립된 프로토콜로 사람이 구해지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4시간 동안 아무것도 찾지 못했잖아. 요한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할 여유 없어. 그 사람 말 들어봐. 진성은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저는 지질학을 연구해요. 취미 수준이지만 지형이나 기상 패턴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앱들을 사용하거든요. 물론 이것도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진짜 전문성은 여전히 숨기고 있었습니다. 베이스 캠프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남동쪽이라고 확신하시나요? 진성은 핸드폰 화면을 다시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바람이 오전 중에 방향을 바꿨어요. 처음에는 북서풍이었지만 9시 이후로 남동풍으로 변했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의 지형 특성상 강한 바람을 만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바람을 피해 협곡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협곡이요? 구조대원 중 한 명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남동쪽에는 파이무베르 듀알스 협곡이 있긴 하지만 그곳은 너무 위험해서 바로 그곳이에요. 진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실종자들의 마지막 GPS 신호도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바람 패턴상 그들이 바람을 피해 그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무전기에서 시그리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협곡 지역은 접근이 너무 위험해요. 게다가 그곳에 사람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고
하지만 요한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시그리드, 지금까지 우리 방식으로 4시간을 허비했어. 이제 다른 가능성도 고려해야 해. 진성은 구조대원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그저 성가신 관광객으로 보는 시선이 아니었죠. 의심스럽지만 어쩌면 중요한 단서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으로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정말 확신하시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네, 확신해요. 진성이 고개를 끄덕였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그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없어요. 눈보라가 시작되기 전에 그들을 찾아야 해요. 요한 팀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아. 남동쪽 협곡으로 방향을 바꾼다. 하지만 그 한국인도 함께 와야 해. 만약 그의 분석이 맞다면 현장에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테니까. 시그리드가 항의했습니다. 팀장님, 민간인을 구조 현장에 데려갈 수는. 지금은 비상 상황이야, 시그리드. 요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지질학 전공이라면 지형을 읽는데 도움이 될 거야. 진성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구조 현장에 직접 참여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10분 후 진성은 아이스사르 구조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상황이었죠. 운전석에는 베테랑 구조대원인 에릭이 앉아 있었고 뒤쪽에는 구조 장비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차량이 거친 화산 지형을 달려가는 동안 진성은 계속해서 핸드폰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확신하는 거지? 에릭이 운전하면서 물었습니다. 협곡 지역은 우리도 잘 가지 않는 곳이라고. 지형이 너무 복잡하고 위험해서 말이야. 진성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분석이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중한 시간을 더 낭비하게 되고 실종자들의 생명이 더욱 위험해질 텐데 말이죠. 무전기에서 시그리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베이스 캠프, 여기 시그리드다. 정말 이 방향이 맞는 거야? 협곡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험할 줄 몰랐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요한 팀장이 답했죠. 일단 가보자. 다른 방법이 없잖아. 진성은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분석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용암으로 이루어진 거친 지형, 바람을 막아주는 자연적인 장벽들, 그리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찾게 되는 은신처 같은 곳들. 모든 것이 그의 계산과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저기에요. 진성이 갑자기 말하며 앞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협곡 입구 부근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요. 차량이 협곡 근처에 도착했을 때 바람은 정말 거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람에 휘청거릴 정도였죠. 시그리드도 다른 팀원들과 함께 도착했는데 그녀는 진성을 보자마자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가 그 위치라고? 그녀가 주변을 둘러보며 회의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사람이 숨을 만한 곳은 보이지 않는데 협곡 안쪽을 확인해 봐야 해요. 진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바람을 피하려면 자연스럽게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요한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두 팀으로 나눠서 수색하자. 시그리드 팀은 왼쪽, 에릭 팀은 오른쪽으로. 수색이 시작되었지만 처음 30분 동안은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시그리드는 점점 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다른 구조대원들도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진성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시그리드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시간만 낭비하고 있어. 진성은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혹시 자신의 분석이 틀렸던 걸까요? 하지만 모든 데이터가 이곳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그는 핸드폰을 다시 확인하며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봐야 해요. 그가 말했을 때 에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안쪽은 너무 위험해. 낙석 위험도 있고 제발 조금만 더 확인해 보세요. 진성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지점이 있어요. 시그리드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확신이라고? 당신이 뭘 확신한다는 거야? 관광객 주제에. 그때였습니다. 바람 소리 사이로 희미한 소리가 들린 것 같았거든요. 진성이 귀를 기울이자 도와주세요. 라는 약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순간 조용해졌죠. 지금 뭔가 들렸어? 에릭이 다른 팀원들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저기서 나는 것 같아요. 진성이 협곡 더 깊숙한 곳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그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고 진성도 뒤따라갔습니다. 바위들 사이로 들어가자 정말로 사람의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있어요. 독일 억양의 영어가 들려왔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바위 틈새를 들여다보자 그곳에 금발의 여성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실종된 독일 관광객 중 한 명인 안나였죠. 그녀는 추위에 떨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 찾았다. 에릭이 무전기에 대고 외쳤습니다. 실종자 발견. 협곡 안쪽 바위 틈새에 있어. 시그리드가 급하게 달려왔는데 안나를 발견한 순간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놀라움과 안도감, 그리고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인 표정이었죠. 안나는 체온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시그리드가 전문적으로 상태를 확인한 결과 체온이 섭씨 35.2도였는데 저체온증 초기 단계였지만 의식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오른쪽 발목을 다친 것 같아요. 안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위에서 미끄러져서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요한 팀장이 진성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그가 경이롭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확히 이 위치를 어떻게 예상할 수 있었던 거야? 진성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지형과 바람 패턴을 분석해서요. 사람들이 바람을 피해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곳이거든요. 시그리드는 안나를 돌보면서도 계속 진성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에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죠. 의심과 불신이 아니라 궁금증과 어쩌면 존경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그냥 지질학 취미로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그냥 관심이 많아서요. 진성이 어색하게 대답했지만 시그리드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반인이 이렇게 정확하게 위치를 예측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안나가 구조되는 동안 그녀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클라라는 더 깊숙이 들어갔어요. 저보다 더 안쪽으로. 안나의 말에 모든 사람의 표정이 다시 심각해졌습니다. 두 번째 실종자는 아직 찾지 못했고 더욱 위험한 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클라라가 어디로 갔는지 기억나? 시그리드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안나가 떨리는 손으로 더 깊은 협곡을 가리켰습니다. 저쪽, 용암 절벽 쪽으로 갔어요. 바람이 너무 세서 더 안전한 곳을 찾으려고. 진성은 안나가 가리킨 방향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곳은 파이무베르디알스에서도 가장 위험한 구역 중 하나였거든요. 용암이 식으면서 만들어진 깊은 크레바스들이 있고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함정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요한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쪽은 정말 위험해. 게다가 곧 눈보라가 시작될 텐데. 시그리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그곳까지 가려면 최소한 1시간은 걸릴 텐데. 진성은 자신의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기상 데이터에 따르면 눈보라는 40분 후에 시작될 예정이었고, 일단 시작되면 최소 6시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클라라를 찾지 못하면 진성은 상상하기도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렸습니다. 가야 해요. 진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클라라는 살아날 수 없어요. 시그리드가 그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또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성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도해 볼게요. 안나를 안전한 곳으로 이송한 후 구조팀은 곧바로 두 번째 실종자인 클라라를 찾기 위해 용암 절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첫 번째 구조 지점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수천 년 전 화산 폭발로 형성된 현무암 지대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크레바스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고 표면만 얇은 얼음으로 덮여 있어 한 발 잘못 디디면 추락할 수 있는 함정들이 도처에 널려 있었습니다. 진성은 앞장서서 길을 안내하고 있었는데 그의 발걸음에는 이상할 정도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관광객이라면 이런 위험한 지형에서 주춤거리거나 두려워할 법한데 그는 마치 이런 곳에 익숙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안전한 경로를 찾아가고 있었거든요. 시그리드는 그런 진성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조심해요. 진성이 갑자기 팔을 뻗어 시그리드를 막아섰습니다. 그녀가 밟으려던 곳 바로 앞에는 얇은 눈으로 덮여 있는 크레바스가 있었거든요. 만약 진성이 막지 않았다면 시그리드는 그대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시그리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눈의 색깔이 조금 다르거든요. 진성이 설명했습니다. 크레바스 위에 덮인 눈은 아래쪽이 비어 있어서 미묘하게 다른 색을 띠어요. 그리고 바람의 패턴도. 그는 말을 하다가 멈췄는데 자신이 너무 전문적인 지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바람의 패턴이요? 시그리드가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일반인이 그런 걸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진성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책에서 읽은 거예요. 산악 관련 책들을 좀 좋아해서요. 하지만 시그리드는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책으로만 배운 지식과 실제 현장 경험에서 나오는 직감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진성이 보여주는 것은 명백히 후자였습니다. 그는 마치 이런 위험한 지형에서 실제로 작업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죠. 여기서부터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에릭이 팀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용암 절벽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한순간에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진성은 여전히 확신에 차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핸드폰에는 이 지역의 지질 구조와 크레바스 분포도가 상세히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클라라, 요한 팀장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바람 소리가 너무 커서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죠. 진성은 핸드폰의 지형 분석 데이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저쪽 절벽 아래쪽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바람을 피하려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갔을 거예요. 절벽 아래쪽이라고? 시그리드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곳은 너무 위험해서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을 텐데요.
진성이 대답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예상보다 더 위험한 곳까지 가게 돼요. 생존 본능 때문에. 생존 본능이라고요? 시그리드가 진성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그런 걸 어떻게 아는 거죠? 혹시 이런 상황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진성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너무 전문적인 지식을 드러내고 있었던 거죠. 그때 멀리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와주세요. 클라라의 목소리였는데 절벽 아래쪽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에요. 진성이 소리가 나는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구조팀이 그곳으로 달려가자 정말로 절벽 아래 5m 정도 되는 틈새에 클라라가 갇혀 있었습니다. 클라라의 상태는 안나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체온이 섭씨 33도까지 떨어져 있었고 손가락에는 동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더욱 심각한 것은 의식이 흐릿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빨리 끌어올려야 해요. 시그리드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구조 방법이었습니다. 절벽의 각도가 너무 가팔랐고 바위의 상태도 불안정했거든요. 일반적인 구조 방법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로프를 어떻게 고정하지? 에릭이 고민하며 말했습니다. 지지점이 마땅치 않은데. 진성은 잠깐 주변을 살펴보더니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구조 장비들을 하나씩 점검하고 로프의 강도를 확인했는데 그 움직임이 무척 전문적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을 수백 번도 넘게 해본 사람처럼 말이죠. 여기에 앵커 포인트를 설정하고 로프를 이렇게 연결하면 그가 설명하며 실제로 로프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그리드는 그런 진성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인이 이렇게 능숙하게 구조 장비를 다룰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그녀가 진성을 멈춰 세웠습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예요? 지질학 취미라고 했는데 구조 장비까지 이렇게 잘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진성은 당황했지만 지금은 클라라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일단 구조부터 하고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가 말하며 로프를 몸에 묶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클라라를 끌어올릴게요. 안 돼요. 시그리드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당신은 민간인이잖아요. 이런 위험한 작업은 우리가 해야 해요. 하지만 진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경험 있는 사람이 내려가야 해요. 그리고 그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에 익숙해요. 익숙하다고? 요한 팀장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이야? 진성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클라라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자존심이나 비밀을 지킬 때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구조작업 경험이 있어요. 구조작업 경험이라고? 시그리드가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당신이 관광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진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 저는 지질재해 전문가예요. 네팔 대지진 때도 구조팀과 함께 작업했고 인도네시아 화산 피해 지역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어요. 구조대원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평범한 아시아 관광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국제적인 재해 구조 전문가였다니요. 시그리드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도감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약간의 부끄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그럼 처음부터 왜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진성이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해봤자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여기서는 그냥 아시아 관광객 중 하나일 뿐이니까요. 시그리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진성을 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을 따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클라라의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고 곧 눈보라가 시작될 예정이었거든요. 알겠어요. 시그리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함께 내려가요. 당신이 전문가라면 저와 협력해서 더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을 거예요. 진성은 그녀를 쳐다보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진성과 시그리드가 로프를 몸에 묶고 절벽 아래로 하강할 준비를 하는 동안 하늘에서는 첫 번째 눈송이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눈보라가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서둘러야 해요. 요한 팀장이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기상청 예보보다 날씨가 빨리 악화되고 있어. 진성은 구조 장비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시그리드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내려가서 클라라의 상태를 확인할게요. 그 다음에 시그리드 씨가 의료 장비를 가지고 내려오시면 돼요. 하지만 시그리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함께 내려가요. 클라라의 상태가 심각하면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로프를 타고 절벽을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진성의 움직임은 정말 전문가다운 것이었습니다. 로프를 조절하는 손놀림, 발을 디디는 위치 선택, 균형을 잡는 자세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거든요. 시그리드는 그런 진성을 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야 그가 정말 전문가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죠. 조심해요. 여기 바위가 불안정해요. 진성이 시그리드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바위의 균열을 한눈에 파악하고 안전한 경로를 찾아내고 있었거든요.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하세요. 그쪽이 더 견고해요. 시그리드는 그의 지시를 따르며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었습니다. 절벽 아래 틈새에 도달했을 때 클라라의 상태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녀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거든요. 체온이 위험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었죠. 중증 저체온증이에요. 시그리드가 클라라의 맥박을 확인하며 급하게 말했습니다. 즉시 체온을 올려야 해요. 진성은 재빨리 자신의 패딩을 벗어 클라라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용 핫팩들을 활성화시켜 그녀의 몸 곳곳에 붙여주기 시작했죠. 맥박이 너무 약해요. 시그리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상태로는 로프로 끌어올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클라라를 안고 올라갈게요. 진성이 말했습니다. 시그리드 씨는 의료 장비를 챙겨서 따로 올라가시고요. 하지만 시그리드가 반대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혼자서 의식 잃은 사람을 끌어안고 올라간다는 게 말이 돼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작은 낙석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위쪽에서 바위들이 굴러떨어지고 있었는데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서 바위의 팽창과 수축이 일어나 균열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위험해요. 진성이 시그리드를 자신의 몸으로 감싸며 낙석을 막아냈습니다. 낙석이 멈춘 후 시그리드는 진성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다치지 않았어요? 진성은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깨에 약간의 상처가 났더군요. 괜찮아요. 더 심각한 낙석이 있기 전에 빨리 올라가야 해요. 진성은 클라라를 안전하게 자신의 몸에 고정시키기 위해 특수한 구조용 하네스를 사용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수백 번도 넘게 해본 것처럼 능숙했거든요. 이렇게 고정하면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가 시그리드에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로프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천천히 올라가야 해요. 상승이 시작되었을 때 정말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클라라의 무게까지 더해져서 로프에 엄청난 부담이 가해지고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바람이 점점 더 강해져서 몸의 균형을 잡기가 어려웠죠. 로프가 버틸 수 있을까요? 시그리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진성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로프는 300kg까지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앵커 포인트를 두 곳에 설정해 놨거든요. 그의 말대로 로프는 튼튼하게 버텨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죠. 절벽 중간쯤에서 클라라가 갑자기 깨어나며 몸부림을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체온증으로 인한 혼란 상태였는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공황 상태에 빠진 거였죠. 놓아줘요. 떨어뜨려요. 클라라가 소리치며 진성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클라라, 진정해요. 우리가 구조하러 왔어요. 시그리드가 아래에서 소리쳤지만 클라라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진성은 한 손으로는 로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클라라를 진정시키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죠. 자칫하면 두 사람 모두 추락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진성 씨, 괜찮아요? 시그리드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성은 이를 악물고 버티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돼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때 위에서 요한 팀장과 다른 구조대원들이 추가 로프를 내려보냈습니다. 보조 로프를 클라라에게 묶어요. 요한이 소리쳤습니다. 시그리드가 재빨리 보조 로프를 받아 클라라의 몸에 안전하게 고정시켰죠. 이제 좀 더 안전하게 상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절벽 위에 도달했을 때 모든 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클라라는 다시 의식을 잃었지만 맥박은 안정되어 있었고 체온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성공했어요. 에릭이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시그리드는 클라라에게 응급처치를 하면서도 계속 진성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보여준 전문성과 용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거든요. 당신 정말 대단해요. 그녀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완전히 잘못 봤네요. 진성은 어깨의 상처를 손으로 감싸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시그리드 씨의 의료 지식이 없었다면 클라라를 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의 말에 시그리드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눈보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시야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빨리 하산해야 해요. 요한이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날씨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구조팀은 클라라와 안나를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해 서둘러 철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안 시그리드는 진성 옆에 앉아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오늘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진성은 창밖의 눈보라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드디어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는 기분이에요. 레이케비크 대학병원 응급실은 깊은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주했습니다. 클라라와 안나가 실려와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클라라는 중증 저체온증과 손가락 동상으로 며칠간 입원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안나는 발목 골절 외에는 큰 문제가 없어서 당일 퇴원할 수 있었죠. 병원 대기실에는 아이스사르 구조팀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긴장이 풀린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았죠. 특히 진성에게 향하는 시선들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이나 편견이 아니라
진정한 존경과 감사의 눈빛이었거든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 에릭이 다른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10년 넘게 구조 일을 해왔지만 오늘처럼 정확한 위치 예측은 처음 봤어. 게다가 그 어려운 구조 작업까지. 요한 팀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전문가답더군. 아니,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 같았어. 시그리드는 진성 옆에 앉아 그의 어깨 상처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아파요?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성은 괜찮다며 손을 흔들었지만 시그리드의 세심한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이 정도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병원 직원 한 명이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구조 작업에 참여하신 김진성 씨 계신가요? 진성이 손을 들자 직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독일 영사관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구조된 두 분의 가족들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하신답니다. 그리고 한국 영사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한국 영사관에서요? 진성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곳에서 연락이 왔을까요? 병원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아이슬란드 외교부에서 오늘의 구조 활동에 대해 보고를 했나 봐요. 한국인이 아이슬란드 시민들의 생명을 구했다고 해서 양국 외교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더군요. 구조대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단순한 구조 활동이 외교적 차원까지 확산되고 있었던 거죠. 대단하네. 한 구조대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국제 뉴스까지 나갈 것 같아. 진성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은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관심을 받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 시그리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이스사르 본부장의 이름이 떠 있었죠. 네, 본부장님. 시그리드가 전화를 받자 상대방이 뭔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시그리드는 놀란 표정으로 진성을 바라봤습니다. 진성 씨, 본부장님이 당신에 대해 알고 싶어 하세요. 시그리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이 하신 말씀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그곳의 선임연구원이라면서요? 진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진짜 신분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죠. 구조대원들이 모두 진성을 쳐다봤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고? 요한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게 뭐 하는 곳이야? 진성은 어쩔 수 없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지질 연구기관이에요. 저는 그곳에서 지질재해 분석과 국제구조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제구조 지원이라고? 시그리드가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정말 전문적인 구조 전문가라는 말이에요? 진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2000년 전부터 아시아 지역의 대형재해 현장에서 구조 지원 업무를 해왔어요. 네팔 대지진, 인도네시아 화산 폭발, 필리핀 태풍 피해 지역 등에서 말이죠. 구조대원들은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아시아 관광객이라고 무시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재해 구조 전문가였다니요. 에릭이 머리를 긁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네. 처음부터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진성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실 말해봤자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외국에서 아시아인이 전문가라고 하면 대부분 의심부터 하시니까요. 그의 말에 구조대원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시그리드는 더욱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해요. 처음부터 당신을 편견으로 대했네요. 아시아 관광객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전문가를 그렇게 대한 것이 정말 부끄러워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진성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해해요. 갑자기 나타난 외국인이 자신들의 일에 간섭한다고 느꼈을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건 결국 우리가 함께 두 사람을 구했다는 거예요. 요한 팀장이 진성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성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오늘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가 4시간 동안 엉뚱한 곳을 뒤지고 있을 때 당신은 이미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었잖아요. 그가 진성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전문가예요. 다른 구조대원들도 하나둘씩 진성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죄송했어요. 당신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꼭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요. 진성은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때 병원 복도로 독일인 안나가 목발을 짚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진성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안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찾아주지 않았다면 클라라와 저는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진성이 안나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클라라는 어때요? 안나가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곧 완전히 회복될 거라고 하셨어요. 손가락 동상도 심하지 않아서 후유증은 없을 것 같다고 해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 시그리드가 진성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진성 씨, 본부장님이 내일 꼭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그녀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스사르에서 당신에게 명예대원 자격을 드리고 싶다고 하세요. 외국인으로는 처음이에요. 진성은 깜짝 놀랐습니다. 명예대원이라고요? 그런 큰 영광을 제가 받을 자격이. 요한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자격이 있고 말고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구조 전문가예요. 우리보다 더 전문적이었다고요. 시그리드가 진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진성 씨.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처음에 당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정말 부끄러워요. 진성은 그녀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시그리드 씨야말로 고마워요. 끝까지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클라라를 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사흘 후 레이캬비크에 있는 아이스사르 본부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건물 앞에는 한국과 아이슬란드의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입구에는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몰려 있었거든요. 오늘은 진성이 아이스사르 명예대원으로 임명되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외국인으로는 최초의 일이었죠. 진성은 정장을 차려입고 본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감동도 느껴졌거든요. 로비에서 그를 맞이한 것은 시그리드였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구조복이 아닌 정식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진성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정말 의미 깊은 날이에요. 시그리드가 진성을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아이스사르 창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진성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런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싶어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당연한 일이라고요? 시그리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클라라와 안나는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엄청난 실패를 했을 뻔했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그때의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강당에는 아이스사르 관계자들과 정부 인사들, 그리고 언론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단상 위에는 아이슬란드 내무장관과 아이스사르 본부장,
그리고 한국 영사관 관계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죠. 진성이 입장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는데 그 박수 소리는 정말 진심 어린 것이었습니다. 아이스사르 본부장인 요르겐 올라프손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특별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김진성 씨는 단순히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선 휴머니즘의 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아무도 자신의 전문성을 알아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조 정신입니다. 명예배지 수여식이 진행되는 동안 진성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현실인지 의심스러웠거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그저 무시받는 아시아 관광객이었는데 이제는 아이슬란드 최고 권위의 구조기관에서 명예를 인정받고 있었으니까요. 수여식이 끝난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김진성 씨, 사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질제의 전문가가 왜 아이슬란드에 개인 여행을 오신 건가요? 진성은 잠깐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순수한 개인 여행은 아니었어요. 시그리드를 비롯한 구조대원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진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무슨 목적이었나요? 다른 기자가 추가로 물었습니다. 진성이 설명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아이스사르의 구조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어요. 아이슬란드는 지질학적으로 한국과 비슷한 환경이 많거든요. 화산 활동, 지진, 극한 기후 등. 그럼 우리 시스템을 연구하러 온 거였어요? 시그리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진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이스사르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자원봉사 구조 시스템으로 유명해요. 한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연구 중이었거든요. 본부장이 흥미로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진성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훌륭해요. 특히 지역별 팀워크와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가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였나요? 본부장이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진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외부인, 특히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해할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외국인을 신뢰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때로는 외부의 시각이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시그리드는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성의 말이 정확히 자신의 행동을 지적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당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진성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는 좋은 경험이었어요. 현장에서 직접 아이스사르와 함께 일할 수 있었잖아요. 어떤 연구보다도 귀중한 경험이었어요. 그의 말에 구조대원들은 감동받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간단한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진성은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느라 바빴는데 그 사이 시그리드는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오늘 밤 진성이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리셉션이 끝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간 후 시그리드가 진성에게 다가왔습니다.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본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그곳에서는 레이캬비크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정말 오늘 밤에 떠나시는 거예요? 시그리드가 아쉬워하며 물었습니다. 진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연구원에서 보고서를 빨리 작성하라고 해서요. 하지만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특히 당신에게서요. 저에게서요? 시그리드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그렇게 무시했는데 진성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 때문이에요. 당신이 보여준 변화, 편견을 극복하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예요. 시그리드는 감동받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성가신 관광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부끄러워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진성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당신 같은 동료와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행운이었어요. 당신의 전문성과 용기가 없었다면 클라라를 구할 수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오로라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아름답네요. 진성이 중얼거렸습니다. 시그리드가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아이슬란드에 오실 때는 꼭 연락 주세요. 제대로 된 아이슬란드 구경을 시켜드리고 싶어요. 꼭 그럴게요. 진성이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시그리드 씨도 한국에 오실 기회가 있다면 연락 주세요. 우리 연구원 구경도 시켜드리고 한국의 구조 시스템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시그리드가 주저하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다음 달에 국제구조기술 세미나가 서울에서 열린다고 들었어요. 혹시 그때 진성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가 가이드 해드릴게요. 서울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진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연구 목적으로 온 여행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구조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심지어 명예대원까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시그리드 같은 동료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진성은 시그리드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시그리드 씨. 당신 덕분에 정말 소중한 경험을 했어요. 시그리드도 눈시울이 붉어지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 달 후 서울국제구조기술 세미나장에서 진성은 익숙한 금발머리를 발견했습니다. 시그리드가 정말로 한국에 온 것이었죠. 그들의 두 번째 만남은 이번에는 편견이나 오해가 아닌 진정한 동료이자 친구로서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함께 댓글로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불편했던 점도 편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또 새로운 사연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